여러분, 오늘은 날도 더운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인 이유는 내 불행을 은근히 즐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너만큼 힘든 사람 없어. 야, 너는 진짜 고생이 많다. 나 같으면 못 버텨. 이 나이에 자식 문제까지 생기다니 너도 참 팔자 세다.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어딘가 모르게 속이 서늘해졌던 그 순간, 듣다 보면 자꾸만 내가 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느낌. 그리고 그 말을 건넨 친구는 이상하게 기분이 더 가벼워 보였던 기억.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그 친구에게는 위로이자 비교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4세 최은희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거의 매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부터 관절 통증까지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사이였죠. 하지만 몇 해 전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집안이 흔들렸을 때였습니다. 친구는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냐며 혀를 찾고 너도 참 팔자가 세다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 친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야, 넌 진짜 드라마야. 이런 얘긴 소설에도 없겠다. 내가 누구한테 내 얘기했더니 다들 기가 막히대. 너 같은 경우도 있더라며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 최 씨는 그 말들이 조금씩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친구 입에 오르내리며 어딘가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 한 번은 모임 자리에서조차 너 그 얘기 한번 해봐. 다들 듣고 기절하더라니까라며 농담처럼 꺼내는 친구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불행이 누군가에겐 컨텐츠였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 그녀는 조용히 거리를 뒀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짧게만 응대했고 모임도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오히려 더 들이댔습니다. 왜 나 피하냐, 너 예민하다. 친한 사이에 그런 말도 못하냐. 내가 너 걱정돼서 챙겨준 거잖아. 하지만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불행을 통해 상대적 안도감을 얻으려는 지독히 이기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나이 든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해로운 독이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내 마음을 덜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불행을 들춰내고 퍼뜨리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친구가 날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내가 무너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착각이 아니라 직감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친구는 당신의 아픔을 들었을 때 같이 아파하나요? 아니면 살짝 안도하며 난 저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야 라는 표정을 짓나요?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병도 돈도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내 불행 앞에서 이상하게 밝아졌던 그 순간입니다.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불행의 관객일 뿐입니다. 두 번째,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인 이유는 내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걸 이용하려 드는 게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너 나랑 있으면 심심하진 않잖아. 내가 혼자 있으면 생각 많아지니까 내가 일부러 부른 거야. 너도 외롭잖아. 나 아니면 누구랑 어울리겠니? 말은 다정합니다. 배려하는 것 같고 걱정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곱씹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건 내 외로움을 약점으로 보고 그걸 빌미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걸요. 경기 광주에 사는 78세 한영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다 타지에 있고 주말마다 오는 손주들 외엔 말벗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40년 지기 친구 윤 씨가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시장이나 다녀오자. 집에 혼자 있어봤자 뭐해, 나랑 점심 먹자.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진짜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어 달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윤 씨는 자꾸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한 씨에게 무언의 부담을 줬습니다. 너라도 있어서 내가 숨쉬고 산다. 너한텐 이런 얘기해도 되지? 가족은 못 믿겠더라. 우리 둘이 없으면 서로 어떻게 살겠니? 그때부터였습니다. 한 씨가 외출을 망설이면 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또 혼자 방 안에 있겠지 뭐. 너 그럴 줄 알았어. 혼자가 편하지? 넌 외로움을 좋아하나 보다.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진심으로 친구를 챙긴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 번은 한 씨가 자신도 요즘 기운이 없고 조금 쉬고 싶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넌 늘 안 되는 거야? 나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너 외로워서 병 오는 수 있어. 내가 말하는 거 잘 새겨들어. 그 순간 한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함께 이겨내는 우정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이용해 본인의 외로움을 덜려는 일방적인 감정 착취였다는 걸요. 그 후로 한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윤 씨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넌 결국 아무도 없잖아. 나까지 끊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을 듣고 한 씨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분명한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약점 삼아 파고드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기생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빈틈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와 불안과 죄책감으로 당신을 조종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외로움을 틈이 아닌 공간으로 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며 거리를 둡니다. 당신이 조용히 있고 싶을 땐 침묵해주고 당신이 기대고 싶을 땐 기꺼이 손 내밉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그 친구가 당신의 외로움을 자꾸 들춰내고 그걸 이유로 당신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건 친구의 얼굴을 한 불청객입니다.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더 외로워진다면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관계입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건 고독이 아니라 고독을 이용해 들어오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인 이유는 내 호의를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챙겨주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도와줬는데 정작 그 친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내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사람처럼 구는 경우. 더 무서운 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언젠가부터는 이 관계는 내가 뭔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구나 하는 서글픈 자각이 찾아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6세 김은정 씨는 평생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 챙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면 꽃바구니에 죽까지 사서 들고 갔고 누가 허리 수술을 하면 대신 약 타다 주고 모임이 있으면 항상 먼저 예약하고 식당 골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보답을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친구들이 고마워라고 말하는 빈도가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부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 손 빠르니까 이건 내가 해줘. 예약은 내가 잘하잖아. 내가 해. 집이 가까우니까 너 들렀다 오는 게 낫지 않겠어? 한 번은 모임 준비를 도맡아 하던 김 씨가 손가락 관절 통증 때문에 도저히 식당 예약과 답사까지 하기 힘들다고 말했더니 친구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깟 거 안 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넌 원래 그런 거 잘하니까 해야지. 그게 네 역할이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할이라니? 내가 그냥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편한 사람이라서 모든 걸 떠맡았다는 걸 이제서야 뼛속 깊이 실감했습니다. 또 한 번은 모임이 끝나고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김은정 덕분에 편하게 잘 먹었다. 다음엔 또 잘 부탁해. 그리고 다들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내가 다 해오라는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김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먼저 해버려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걸까? 김 씨는 그 후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기로. 식당도 정하지 않고 예약도 하지 않고 시간이 되어도 연락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기다리고 있었잖아. 내가 정하겠지 하고. 그제야 김 씨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나도 그냥 참여하고 싶었어. 늘 하는 게 버릇이 되면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리니까. 친구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제야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모임이더라. 호의는 자발적일 때 빛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착취가 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늙어서 가장 피해야 할 친구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따뜻함을 이용해 관계를 유지하고 그마저도 끊기면 원망부터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늘 먼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한 번쯤 멈춰 보셔도 됩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친구라면 그 공백을 이해하고 채워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호의 하나로 삐뚤어진 외줄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인 이유는 내 자식이나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며 그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 내 아들 아직도 월세 살아? 에이, 손주가 공부 못해도 괜찮아. 성격만 좋으면 됐지 뭐. 넌 참 사람 좋은 게 탈이야. 난 벌써부터 며느리 교육 똑바로 시켰어. 이런 말 처음엔 걱정해주는 척 들립니다. 하지만 들을수록 속이 뒤틀립니다. 그 친구는 마치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내 자식 흉을 보고 내 선택을 낮추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이건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라 가면 쓴 비교와 비아냥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75세 이영숙 씨는 동창회 모임에서 오랜 친구 한 명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 친구는 입버릇처럼 우린 서로 다 알잖아. 가족처럼 지내자나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모임만 가면 이 씨의 자식 이야기를 꺼내기 일쑤였습니다. 영숙이 아들은 아직도 그 조그만 학원 하나 가지고 버틴다지. 영숙이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 얼굴도 안 보러 온대. 우리 집 며느리는 날마다 전화를 해와.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 나오면 이 씨는 웃으며 넘기는 척했지만 속은 아프고 치욕스러웠습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려니 했지만 거의 만날 때마다 그 친구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한 번은 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사람들 앞에선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왜 그래, 널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다들 알잖아. 내가 얼마나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는지.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이 씨는 자식에게 희생만 하다가 늙은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자식 잘 키우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다리 수술을 받았을 때도 친구는 내가 너무 오냐오냐 살아서 그래. 사람이 자식한테 너무 기대면 안 되라는 말을 했습니다. 입원한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 씨의 삶을 교훈 삼아 자신이 얼마나 현명한 노년을 살고 있는지 드러내는 도구로 쓴 겁니다. 이 씨는 그날 이후 모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였다면 내 아픈 얘기로 자기를 높이려 하진 않았을 거야. 그건 친구가 아니라 관객 앞에서 자기를 꾸미는 연기자였어. 친구는 함께 늙어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함께 늙는다고 해서 마음도 함께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만 어떤 친구는 내 약점을 들춰내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 듭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자식의 직업, 며느리의 태도, 손주의 성적 같은 것들이
은근한 비교와 평가의 도구가 됩니다. 그 안에서 넌 힘들지? 우린 괜찮아라는 식의 말이 반복되면 관계는 어느새 독이 됩니다. 진짜 친구는 내 자식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이 걱정하고 조용히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결코 그걸 들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식 자랑할 빌미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친구, 정말 당신 편인가요? 아니면 당신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싶어서 당신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깎아내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늙어서 쓸데없는 친구는 절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옆에서 자꾸 웃으며 당신을 작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인 이유는 아직도 수십 년 전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그때 우리 교련복 입고 몰래 학교 땡땡이 치던 거 기억나? 내가 그때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내가 어떻게 수습했는지 알지? 넌 옛날부터 그랬어. 눈치 없고 고지식하고. 이런 말 들으면 처음엔 웃깁니다. 추억이니까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늘 과거 얘기, 옛날 무용담, 오래된 별명, 심지어 내가 잊고 싶은 순간까지 끄집어낼 때 그건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발목이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7세 김하자 씨는 매달 모이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얘기하고 웃는 게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모임에서 느껴지는 시간 정체가 점점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야, 내가 고3 때 교생 선생님한테 쪽지 들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그때 너 첫사랑한테 거절당하고 울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말들에 웃는 척은 했지만 김 씨는 마음속으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자신이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꺼내면 친구들은 귀 기울이기는커녕 야야, 그런 얘기 말고 우리 재밌던 시절 얘기하자. 지금 그런 얘기하면 분위기 싸해져. 기분 좋은 얘기만 하자라며 대화의 방향을 과거로 돌려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심장약도 바꾸고 딸이 이혼하고 들어와서 좀 힘들어. 그러자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예전부터 걱정이 많았잖아. 그때도 맨날 시험 기간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울고.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의 김하자에게 머물러 있었고 현재의 김하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 아픔, 내 고민은 그들에게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왔습니다. 야, 왜 안 나오냐? 우리끼리 재미없잖아. 너 없으니까 옛날 얘기도 맥이 안 살아. 하지만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고3, 20대 신입사원이던 그 시절에 나를 묶어두고 있는구나. 진짜 친구라면 같이 늙어가야 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민을 나누고 미래의 불안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친구는 옛날이 좋았지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지 물어봐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과거만 꺼내고 지금의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나아지려는 걸 비웃고 내 고통을 옛 이야기 속으로 묻어버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추억 속 망령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친구, 혹시 당신을 아직도 20살 때의 모습으로만 대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변하고 성장하는 걸 무시한 채 자꾸 옛날 이야기만 꺼내며 당신을 붙잡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손을 조용히 놓을 때가 된 겁니다. 늙어서 필요한 건 지금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지 예전 얘기만 끌어내며 나를 가두는 사람은 아닙니다.
6번째,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인 이유는 내 자존심을 끝내 짓밟는 사람이 다름 아닌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넌 아직도 그 옷 입고 다녀? 야, 나이 들면 좀 품위 있게 살아야지. 그 나이 먹고 그런 것도 몰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누군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수십 년 지기 친구 입에서 나올 때 그 상처는 배가 됩니다. 진심인 척, 걱정인 척, 웃음 섞인 말투로 당신의 존엄을 밟고 들어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4세 박종희 씨는 노년에 들어서도 외모와 자기 관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색조 화장은 안 해도 피부는 깔끔하게, 옷은 저렴해도 늘 단정하고 걷기 운동과 독서도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 여겼습니다. 그런 박 씨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50년 지기 동창 최 씨였습니다. 늘 붙어 다녔고 밥도 함께 먹고 병원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 친구의 말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넌 왜 그렇게 꾸미고 다니니? 이 나이에 누구 보라고 그래? 나 같으면 그냥 편하게 입겠다. 지금 중요한 게 옷이냐, 약값이지. 박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질투인가 싶기도 했고 그 친구도 자기 방식대로 노년을 살아가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넌 진짜 나이 든 티가 안 나긴 해.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잖아. 야, 너 책 읽는다고 해서 똑똑해지냐? 그 나이 되면 그냥 쉬어야지 뭘 그렇게 애쓴데? 박 씨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나답게 살고 싶은 건데.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 복지관에서 노년 자서전 쓰기 강좌가 열렸고 박 씨는 자기 이야기를 써서 소규모 발표회에서 직접 낭독했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자존감도 올라갔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발표 후 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넌 진짜 별걸 다 한다. 그걸 누가 듣고 감동받겠냐? 옛날 얘기 끄적이고 뿌듯해하니까 좀 웃기더라. 그 말은 박 씨의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 박 씨는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그 말을 참고 있었을까? 그 친구는 날 걱정한 게 아니라 내가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게 싫었던 거야. 그게 부러워서 자존심을 밟아서라도 날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지. 그 후 박 씨는 혼자서 운동을 다니고 혼자서 카페에 가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글을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자존심은 젊을 때의 자존심보다 더 무겁습니다. 지켜줄 가족도 다시 회복할 기회도 예전만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존심을 반복적으로 밟는 사람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있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감정 폭력입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꺾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끊어야 할 인연입니다. 늙어서 필요한 건 같이 늙는 친구가 아니라 같이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